안녕하세요. 저 소개는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다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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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더불어살자님께서 제목을 부동산 투기 실제와 서민 주도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부제로 깡통 전세와 깡통 전세 사기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깡통 전세하고 깡통 전세 사기를 혼돈해서 많이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깡통 전세와 깡통 전세 사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뭐 공공임대라든지 임차인은 뭐 전월세 공제, 세액 공제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게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표준 임대료를 도입했으면 하는 거라서 제가 생각했던 표준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깡통 전세에 대해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깡통 전세 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이고요. 깡통 전세라 그러면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또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세 사기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일반적인 정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세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들이 깡통 전세를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반환보증보험이 있다 그러는데 반환보증보험을 차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매매가 대비 60% 이하 정도 된다면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 경우에 깡통 전세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 정도 된다면 깡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시세 1억짜리에 임대차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임대료가 지금 선생님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갔거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넘겼네. 네, 이 그림을 이거 보시면은요, 시세 1억짜리 주택에 임대차 계약 8천만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20%만 하락해도 20%도 아닙니다. 한 10% 내지 15%만 하락해도 깡통 전세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회피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깡통 전세 위험성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 드릴 깡통 전세 사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세하고. 그래서 깡통 전세 사기로 가보시면은요. 깡통 전세 사기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부터요. 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임대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아마 매매가보다 비싼 고가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임대차 계약을 안 할 상황인데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나 아니면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나 거기에 고의에 있잖아요. 과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니. 그 과실이 있어서 깡통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시세 보시면 시세 2억짜리 집에 임대보증금 2억 5천짜리란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이거를 시세를 안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인이라든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또는 최근에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기타 분양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세를
깡통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라고 해가지고 2개 단지에서 아마 100여 개 넘게가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사례를 보시면요. 근데 인천 미추홀구는 제가 지금 제목을 보시면 미추홀구 깡통 전세 사기 1단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1단계라는 건 2단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1단계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공시가격 1억 900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공시가격 1억 900이면 시세 2억 이하일 거예요. 정상적인 시세가요. 근데 그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1억 4,28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입니다. 물론 매매가 2억에 순수하게 전세 보증금 1억이면 50%로 굉장히 싼 거죠. 임차인들은 싸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사직격 TV를 보시면 그 중개사랑 임대인들은 그런 발언을 해요. 지금까지 싼 가격에 임대를 살았으면서 돈 못 빼주니까 경매 신청하냐 이러는데 싼 가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 1억 4,28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1억을 합산하면 매매가 2억짜리 집에 보증금과 채무 합계가 약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억 4,280만 원. 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계약 당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매매가를 초과한 사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임차인들이 실제로 방송을 보면은 이거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거기에서 중개사가 개입을 합니다. 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뭐냐면 이행각서를 작성해줘요. 이 집이 혹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손실이 나는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그거를 본인들이 보상해주겠다는 이행각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100여 개 가구 넘게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기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즉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의 손실 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줄 능력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개업소 뭐 5군데가 몇백 군데의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보증금을 배상해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1단계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보증금 조금 더 주더라도 임차인이라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이 1억 4,28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차인이었다면 전세 보증금을 1억 5천을 먼저 지급할 거예요. 대신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요. 경매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집값이 2억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임차인도 1억 5천은 충분히 전세가 들어올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싼 금액의 전세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중개업자의 그 이행각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게 이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1단계거든요. 근데 최종 시사 직격을 보시면은요. 임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경매 넘어가니까. 근데 방송국에 취소를 나가니까 임대인에게서 임차인들에게 연락을 옵니다. 대책이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데 제시하는 게 두 번째 여기 2단계입니다. 아까 1단계를 보시면 아까는 선순위 근저당 1억 4,280만 원 있었고요. 그게 전세보증금 1억이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제시를 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증액해 주십시오. 얼마로? 보시면 빨간색에서 1억 8천만 원 증액 있잖아요. 1억 8천만 원을 증액해 주면 합계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선순위 근저당 있잖아요. 왼쪽 선순위 근저당 말소. 네, 그래서 1억 4,28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차인을 선순위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임대차 계약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매매 가격 2억짜리인데 시세 2억짜리인데 2억 8천만 임대차 계약하면 당연히 깡통 전세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이러는 거죠. 이거 감정평가 2억 8천 받았고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있잖아요. 그걸 가입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1억 8천만 대출을 받아서 치른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빌려온다든지 치르면 2년 뒤에 손실 없이 2억 8천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은 손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감정평가사가요. 실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화면 보여드릴 건데요. 감정평가를 2억 8천만 해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이거 한 건 중개하는데 R을 2천에서 2,500씩 받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또 9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허그가 있잖아요. 허그가 2억 8천만 원 변제해 주지 않습니까? 임차인 손실 발생하지 않고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금융기관은 전세금 대출을 해서 수수료 챙기고 그다음에 임대인은 이렇게 해서 자기 채무 상환하고 자기 집을 2억짜리 부동산을 2억 8천에 팔아버리고 2년 뒤에 그냥 속된 말로 배째라 그래버리면 초과액 8천만 원 챙겨간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그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은 밑에 지금 그래 있고요. 설명드렸던 거고, 네, 이 글 보시면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는요. 이거는 실제로 시사직격에서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이행각서를 써준 거죠. 경매로 인해서 입찰보증금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뭐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캡처 화면을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1금융권 외부 탑감 동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 2억 8천만 원, 탑감 2억 8천만 원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최대 9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크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그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나머지는 피해를 거의 안 보고 대부분 요즘에는 또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반환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집만 찾기도 해요.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보시면 허그를 이용해서 미출구에서 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전세 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허그의 잘못된 영업 방식인지 경영 방식인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요, 네. 허그를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그를 이용한 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분양주택에서만 또는 신축에서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림 이쪽에 보시면은 분양가 1억 또는 KB 시세 1억의 기존주택, 매매가 1억짜리의 기존주택, 신축 빌라든 신축 오피스텔이든 기존주택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 또는 임대인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집이 시세 1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보시면 1억 5천짜리 임대차 계약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이 시세를 알거나 그러면 이 금액이 임대차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인이 1억 5천에 임대를 놓으면서 임차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억 5천에 전세를 들어오면 5천만 혹여나 추가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2년 지자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환보증보험 가입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제가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손실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1억 5천짜리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을 했다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분양가 1억짜리, 시세 1억짜리, 매매가 1억짜리 집에 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인 아래 보시면 감정평가사 감정을 1억 5천을 해줍니다. 당연히 감정평가사는 초과한 수수료 받았겠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주게 되면 그 감정평가를 이용해서 평가 금액을 이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중개업자라든지 분양대행업자는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분양대행 수수료라든지 분양대행 수수료 되겠네요. 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렇게 전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요. 1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업자 또는 매도인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매수인 이 사람 누구냐면 무자본 투자자, 무피 투자하는 사람 또는 갭 투기자겠죠. 네. 근데 이 갭 투기자 매수인을 봤더니 이 사람이 신불자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세 낼 도 없을 거 하니까. 그랬더니 건축업자나 임대인 이런 거죠. 내가 취득세하고 수고비로 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보니까 나 신물자고 집도 못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을 사니까 건당 취득세 내고 몇백만 원이 남네? 하면서 10개, 20개, 100개 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매매가나 분양가 1억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1억 5천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5천만 원이 초과이익이 발생된 거거든요. 1억에 팔아가 되는 걸 1억 5천원 팔았기 때문에요. 그럼 5천만 원을 누가 나눠 가졌냐 봐보시면 감정평가사, 중개사, 분양대행업자, 그다음에 임차인, 그다음에 매수인 해서 들어간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건축업자하고 임대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거는 이 매수인이 가장 큰 이익을 봤을 거라는데 매수인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거나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갭 투기가 일어나거나 무자본 투자가 일어나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요. 가격이 아파트처럼 2배나 3배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주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크게 이익을 못 봤다 보면 될 거고 신축 빌라 업자들하고 오피스텔 건축하는 건축업자들만 대박이 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실 금액이 건당 지금 1억짜리 대비해서 5천만 원씩 허그 입장에서 한 손해 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대금 대출을 80%까지가 안 되었다면 1억 5천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도 안 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깡통 전세 사기는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금융기관, 보증기관, 뭐 건설업체 이게 구조적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깡통 전세는 계속 발생할 거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예상된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그를 이용한 깡통 전세가 가능한 이유를 한번 제가 봐봤거든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반환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이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뭐 노인복지시설이고 공동주택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그 위의 주택들인데 여기 보시면 순위가 있거든요. 순위가 있고요. 보시면 분명히 있잖아요. 상기 산정 기준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예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감정평가를 이용 시 적용 대상 있잖아요.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나 남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 이래놨거든요. 지금 감정평가 다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KBC에서라든지 공시가격이라든지 취득세를 냈을 때 주택가격 이런 게 다 무시돼 버리고 감정평가사가 우선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대인이라든지 빌라 업자라든지 건설 업체에서 감정평가사를 매수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허그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서 감정평가사가 이게 적용하는 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삭제되지 않으면 아마 깡통 전세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깡통 전세 사기 원인과 대책을 봤습니다. 원인은 일단은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무자본 투자해가지고 10채, 20채, 100채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유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들 보유세 부담이 있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규제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있습니다. 종부세요, 과세가 돼요.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2019년도인가요? 710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인들은 보유세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사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금리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확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60%였던 걸 박근혜 정부에 70% 확대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전세자금 대출 80%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저금리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준다 해도 안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임차인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다음에 그 허그 반환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건설사나 분양대행사들이 분양가보다 높은 고가의 전세를 해서 선임대를 줘서 전세 사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폐지하고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전세금을 낮추는 정책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전세금 대출은 당연히 낮춰야 되는데 한도를 처음부터 그냥 뭐 50%로, 작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을 거예요. 전세금 대출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인가 당시에 전세금 대출을 전면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웃었거든요. 그건 전세금 대출을 금지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엿먹어봐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지금 8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일정 기간은 뭐 75%, 그 위에는 70%, 65%, 60%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규 대출을 낮춰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실행된 대출들은 연장할 때 2년이 지나고 다시 연장 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5% 내지 10%씩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0% 이하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허그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그 산정 기준을 아예 삭제하면은 제가 봐서는 깡통 전세 사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저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걸리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들 없으세요? 그 질문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요? 예, 우리 녹화를 하니까 강연을 네. 먼저 끝내고 질의응답을 나중에 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서는 제가 주택 현황이라고 그랬는데요. 주택 현황은 특별한 거 없고요. 우리나라 주택 전체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 수, 그 중에서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서 제가 봐봤던 거예요. 그래서 코시스 국가 통계 포탈에 보면은요, 2020년도 기준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09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무주택 가구가 919만 가구고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포함해서 임대주택은 전체 300만 가구죠. 그 중에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추정해 보면 전체 임대주택의 약 67%가 615만 가구 정도가 무등록 임대사업자로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네? 올해부터는 전세 신고제를
네?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중에 615만 가구가 무등록 임대주택이고요. 이런 게 저는 이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어떤 거냐면, 이름이 좀 거창한데요. 한국형 표준 임대인 제도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정한 임대료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봤더니 OECD 국가들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서예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월세 기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기준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형 표준 임대인이라고 정의를 붙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매년 4월 달에 4월 말일에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1월 기준으로 해서 공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있어요. 그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보면 아파트는 실제 시세의 약 70%, 그다음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약 50에서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뭐 우리가 표준 임대료다 그래가지고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현재 시세에서 약 5% 제한된다.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에서 물가상승률 반환 영향해가지고 임대료를 제한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세가 이미 매매가의 100% 초과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세가 이미 매매가의 80%, 90%, 100%, 120% 이러는데 그 높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한다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은 매매 가격의 50에서 약 70% 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표준 임대료로 산정한다면 정부에서 별도의 노력 없이 표준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고 별도의 노력 없이 매년 공시한 거기 때문에 뭐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표준 임대료로 산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뭐 재산상 뭐 침해라든지 재산권 침해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데 그냥 하자면 당연히 안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아까 615만 가구의 무등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1주택자들하고 양도세 혜택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준 임대료를 준수한 임대인들에 한해서는 일정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 인센티브는 저 나름대로는 최소라고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주택 임대 사업자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표준 임대인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본 겁니다.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면제부터 50%까지 감면, 한국형 표준 임대는 취득세 면제 없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면제에서 50%까지 감면이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요. 표준 임대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종부세에서는 지금 현재 비교지역에서는 합산 배제,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한국형 표준 임대인에서는 6년 이상 표준 임대료를 준수한 임대인에게 합산 가액, 현재는 종부세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초과된 금액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6억까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도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해주고 6억 초과한 합산 금액 6억 초과한 한 거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별로 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은 실제 계산할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최대 75% 감면인 거고 한국형 표준임대는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는 혜택이 없고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최대 7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표준임대인은 14년이 채웠을 때 최대 55%로 제한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무등록 임대인들은 아무 임대료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만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 되는데 뭔지 상관없습니다. 비오나도 마찬가지고 15년만 소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0%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하고 비교해서 약 최대 25% 정도 차이 나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6년 이상 임대 한 경우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건보료 혜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최대 80%까지 감면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대인별 제가 세금을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임대인 포함해서 임대인 종류가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상생임대인, 그다음에 무등록 임대인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 임대인 들어간다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례는 뭐냐면 공시가격 3억짜리, 그다음에 매매가 5억이고요. 임대료는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 발생한다 가정하고, 양도 차익이 1억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임대인들은 모두 똑같이 다세채를 소유한 경우에 세금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임사는 면제, 상생임대인 설명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했던 건데요. 현재 보증금에서 5% 미만을 징해해서 2년 연장 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이 2년을 실거주해야지 비과세가 되는데, 그 2년 중에서 1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실거주해야 되지만 1년만 거주해도 1년은 5% 미만을 징해서 2년 임대 준다면 1년은 거주한 걸로 봐서 1년만 거주하고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상생 임대를 하게 되면 2년 실거주를 해준 걸로 2년 실거주 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추가로 2년만 5% 미만을 징역하게 되면 거주하지 않고 비과세가 되는 게 상생 임대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 포함시키겠다 하는데, 저는 크게 혜택이 없을 걸로,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임차인들한테는 2년은 뭐 도움이 되더라고요. 2년 정도는. 그 이후에는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고 상생임대인 재산세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제가 계산한 기준은 뭐냐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고, 재산세는 1주택, 각각의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한 겁니다. 5채가 아니고 매매가 5억짜리 집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가세, 도시지역분세 세금과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생임대인은 면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57만 6천 원, 무등록 임대인도 57만 6천 원 이렇게 되고, 표준 임대인 같은 경우는 0.5% 감면받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산정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납부하는 게 46만 8천 원 이렇게 했을 때 무등록 임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주택자들인데 그분들하고 차이 나는 게 약 11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감면 혜택이 있고, 임대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75%까지 감면받기 때문에 이분들 임대소득이 얼마냐면 1년에 연소득 임대소득만 50만 원씩 5채니까 3,600만 원일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순수한 임대소득만 계산한 거고, 지방소득세 10%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약 40만 4천 원, 상생임대인이나 무등록임대인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과세인 거죠. 표준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임대소득세에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1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 이상 임대를 했다면 다주택자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10% 포함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공제 70%를 받습니다. 그래서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 나오는 게 334만 원인 거고, 상생임대인은 1,207만 8천 원, 무등록 임대인 또한 1,207만 8천 원, 표준 임대인 같은 경우는 55% 감면받죠. 공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547만 원, 8천 원 이 정도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5가구를 합산한 거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비과세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당연히 비과세되고,
농어촌 특별세가 20% 포함된 금액이고 이랬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비과세고 상생임대인, 무등록임대인 1,500만 원. 그 다음에 표준임대인 같은 경우는 369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 나왔냐면 3억짜리 집 5채 그러면 15억이잖아요. 6억까지는 공제되고 6억 초과된 것들 그러면 세 채거든요. 나머지가. 그래서 각각 3억에 대해서 0.6% 종부세 기본 표준세율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은 120 얼마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비교해 본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인별 의무사항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에 공시가격 이런 건 잘못 나온 겁니다. 전 페이지에 있던 건데 삭제를 안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표준 임대인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무등록 임대인, 뭐 의무사항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표준 임대인은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고요. 무등록은 당연히 등록 의무 없고요.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의 의무 기간이 있고요. 무등록 임대인은 의무 없죠. 2년에다가 선생님, 파워포인트 자료 안 넘어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위에 노란색은 전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보시면은 표준 임대인은 등록 의무 기간은 없고요. 의무 없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있고요. 무등록 임대인은 없고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도 주택임대사업자만 10년 있고 실제는 임대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매도 제한 없습니다. 아무 때나 팔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임대 기간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일찍 팔게 되면은 세제 혜택 안 받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없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고 의무 기간 내에 양도할 수가 없죠. 임대사업자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무등록 임대는 당연히 없는 거고 아까 세제 혜택은 전 페이지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임대료인데요. 표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매년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 지나고 갱신계약을 할 때도 뭐 5% 증액 제한 이런 것도 없습니다. 2년 뒤에 발표되는 공시되는 공시가격으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이 뭐 그분들 얘기로는 한 10여 가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적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무등록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고 5% 증액 제한이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국형 표준 임대인이 된다 그러면 무등록 임대인들은 표준 임대인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세제 혜택 우리가 지금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뭐 80%, 90%, 뭐 100% 초과되는 거 있었지만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전세가도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준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는 게 주택가격 상승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훨씬 더 유입 효과가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거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면 차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전세 세입자를 끼고 갭투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에 한국형 표준 임대인을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형 표준 임대인 효과입니다. 제가 잠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표준 임대료 정책은 주택을 가진 모든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임차인들에게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공시가격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저렴한 뭐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가 임대차 3법의 5% 증액 제한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신규 계약 시 과도한 보증금 증액,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따른 뭐 사회적 비용 낭비, 깡통 전세 사기 이런 게 대부분 다 해결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자를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토론을 열리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아마 회원분들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녹화를 중단하면 좋겠네요. 근데 자료가 여기가 녹화는 중단하셔도 되겠네요. 예. 네.